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2분과 행정 및 재정개혁 방향의 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하현섭입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서 행정 및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자장을 맡게 돼서 무엇보다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분과에서는 세 분의 발표와 또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전략적 지출 검토, 공공기관 구조조정,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3시 25분까지인데요. 제가 이 학술대회나 이쪽 그 사회를 맡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에 등록금 동결된 게 한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2, 3년 전에 저희 과의 젊은 후배 교수가 교수회의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 교수님 학교에서 월급 언제 올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올려줄 리는 만무하고 네가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더니 저희가 전체 교수들이 저를 쳐다봐서 뭐라 그랬냐면 50분 수업에 45분만 하고 나오면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토론에 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발표자와 토론자의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시면 짧게 발표하시고 짧게 토론해 달라라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동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종우 예정처장님을 비롯한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아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조인곤 경기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은경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님 모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환 성균관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2분과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후에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들은 20분씩이 주어져 있고요. 토론하시는 분들은 6분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 조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단국대학의 성시경입니다. 네, 지금 오늘 국회 개원을 이렇게 기념해서 여러 학회들과 이렇게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점에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드리는 주제는 사실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이렇게 미증유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과 관련해서 기존의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던 방식에서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기존의 재정 체제가 아니고 새로운 재정 체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학회에서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했었는데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고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시죠? 네,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이어서 하면은 이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의 그 관리 과정 중에서 기존에는 행정부 중심적으로 논의됐던 것을 오늘 이 국회 개원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많은 그 국가들이 이렇게 19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이르기까지 많이 도입되어 왔었고,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스펜딩 리뷰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기 위해서 그간 이렇게 상당히 좀 시도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획재정부 차관님께서 이 제도를 다시 좀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도입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행정부 차원에서만 이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알고, 그다음 국회에서도 역할이 있지 않을까. 혹은 이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도 뭐 현 시기가 이 지출에 대해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그러니까 제도의 내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가 혹은 제가 생각하는 방안으로서 몇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재정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골든 룰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재정 준칙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재정 준칙을 이렇게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바로 이제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이제 재정 동향이라고 하는 이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리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이렇게 제외하고서라도 통합 재정 수지를 보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관리 재정 수지를 보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상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게 최근 들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최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뭐 복지 국가 내지는 우리가 좀 지향하는, 우리가 좀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의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재정의 소요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재정의 소요들을 좀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제도를 소개하는 이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특히 이제 이후에 뭐 최종적으로 뭐 예산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여러 개 재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배경적인 측면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제도의 이제 기초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헌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헌법 체계를 보게 되면은 정부는 예산의 편성권을, 그다음에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확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과 그다음에 국회법 등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재 그 재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절차들이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예산의 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이클이 그대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고 있는 예산의 순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지출 검토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상당히 커다란 이렇게 챌린지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행정부에서 이제 중요한 절차와 그 제도들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장례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부 단위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내용물이 우리 이제 국회에 전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제도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저 중요한 부분은 뒤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재정법 등에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 성과관리 제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출검토 제도의 한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 예산, 그러니까는 돈을 쓰는 것과 돈의 이 결과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측면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해왔었고,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그러니까 1990년대 말 이후에 소위 말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에도 이 성과관리 제도가 실제로 법에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이렇게 정부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예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아주 이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과가 좋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늘릴 것인지, 혹은 성과가 나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늘릴 것인지, 혹은 성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산을 줄일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후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최근 한 20, 30년간에 있어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과 우리도 상당히 해왔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그 드리는 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과를 중심으로 한 예산의 결정,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실제로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재정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목표 관리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자율평가 제도, 심층평가 제도들이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이제 도입되었었고요. 이러한 그 제도들이 이제 2000년대 이제 중반에 가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통합 재정 사업 평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2010년대 이렇게 중반에 가서, 그러니까 16년도부터였는데요. 통합 재정 사업 평가 제도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바뀌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의 이제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듯이 이 프로그램 단위와 단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과를 이렇게 연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단위가 약 한 460여 개, 그다음에 성과 지표가 한 670여 개, 그다음에 단위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약 1,700여 개, 그다음에 성과 지표가 4,600여 개에 달하고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만 이러한 이렇게 성과 연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과기부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자신의 이렇게 주도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 연계를 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해왔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예산 체계를 만든다라든지, 혹은 새로운 어떤 예산 소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결정 체제인가,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해왔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성과관리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중보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성과관리의 이제 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것은 이것을 관리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평가라든가 혹은 이렇게 성과를 실제로 이제 연동시켜야 되는 각 부처들 실무 단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출 검토 제도를 더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예산 한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성과 정보를 가지고서 새로운 예산 결정을 할 때 과연 도움이 되게끔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왔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이 제도 자체가, 기존의 제도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역할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렇게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활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얻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틀이었다고 보고, 결국 지금 현재 시기에 있어서 후기 코로나를 대응하는 시기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약 한 160조의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재원 구조를 기존의 재원 배분 구조에서 새로운 재원 배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이 예산의 결정 과정 그 자체가 능동적으로 좀 되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에서 필요한 능동적인 정부라든가 혹은 이렇게 민첩한 정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 이 체계나 혹은 예산의 결정 구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체제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해 왔었던 이 스펜딩 리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면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성과 정보를 활용해서 예산 지출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고, 우선순위 및 성과에 따라서 지출의 삭감과 증액을 하는 활동이 이어지며 이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러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OECD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 그 국책연구원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다 검토한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출 검토 제도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실제 이제 실행한 내용들을 보니까 기능적 심사와 전략적 심사의 두 개 형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펑셔널 레벨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 사업 구조 조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스트래테직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좀 바꿔 나가는 그런 국가들의 여러 예도 있었던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는 여러 그 국가들에서 이 스펜딩 리뷰를 좀 활용했던 것들이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가 그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다 적지 않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리 중심에, 그러니까는 예산 과정이 우리나라처럼 행정부와 의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 행정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좀 구조는 아닌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절감, 이렇게 코스트 다운의 형식으로 많이 좀 되어 왔었던 것이고, 재배치라든가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형태로 되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서도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제도를 이렇게 만들면서도 과연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기존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 기존의 제도들로서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두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이 지출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설계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OECD에서 좀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제가 사실은 지금 한 18분 정도를 설정을 해놨는데 한 3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을 잘해야지 이게 가장 좋은 발표자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세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국가재정 운영 계획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이 지출 검토 제도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이 제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이 세 개, 뭐 이 중에 두 개라든지 혹은 세 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사실 기획재정부 안에서 이렇게 그 동안에 있었던 논의들을 제가 조금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실과 이렇게 재정관리국 간의 약간의
실국 간의 서로 간의 이렇게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존에 논의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예산실보다는 이렇게 재정관리국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제도로서 지출 검토 제도가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기획재정부에게 좀 더 예산과 관련된 좀 더 많은 힘을 좀 주는 형태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처의 이러한 제도를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게끔 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 단계에서 이것은 이제 국무회의 단계 혹은 부처들이 서로 간의 우선순위를 갖고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지출 검토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5년 단위로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서 이 우선순위의 이 변동이 있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국회에서의 역할인데요. 국회가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특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각 그 전 단계에서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그 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이제 법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국회에서 이러한 이렇게 지출 검토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내지는 국회에서 이러한 그 역할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이런 이렇게 지출 검토 제도와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 이 단순히 행정부에다가 우선순위의 이 재배열을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같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출 검토 제도를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측면에서 이 지출 검토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다른 행정 체계나 아니면 의사 결정 체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 부분의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이 유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은 이 지출 검토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폐지 혹은 통합 혹은 뭐 부처 간 혹은 이렇게 조직 간의 통합이나 폐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존의 우선순위를 변동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도 좋았고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인권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 조인권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날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제목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간과 공공영역 구분 관련 있는데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제가 받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실은 제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그에 맞춰서 기능을 변화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세대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저희 이제 일단 저희가 고려할 만한 세대로서 한 4가지 세대가 크게 변화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가족 세대입니다. 이때는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세대였고 어떤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그런 시기로도 볼 수 있었고 어떤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이제 대가족 체제가 약간은 중가족 체제로 내려오면서 이제 역시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는 존재하지만 차츰 이제 개인의 삶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때는 육아의 그런 몫은 여성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의 없었던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소가족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녀가 자라게 되면 이제 육아에서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양성평등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제 4세대는 이제 아까까지는 제가 대가족, 중가족, 소가족이라 했는데 이때는 가족이 형성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관에서도 조금 차이고 있고 개인의 삶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그런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에 이제 코로나와 같은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없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총합이 바로 공공성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이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기능 변화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국가는 공공기관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여기서는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썼는데 재구조화, 리스트럭처링 또는 리셔플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행했던 기능을 사회의 기능에 맞춰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민영화, 어떤 한 조직, 한 공공기관의 민간이냐 공공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조금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와는 다르지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구제 금융 이꼴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은 지금 브라질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고 있고요. 우리도 옛날 금융위기 때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 공기업들 일부 자회사들 포함해서 민영화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공공기관의 민간이냐 공공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이제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민간한테 넘겨줘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하는 것이고 저의 주장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고 있는 기능을 어떤 정부의 프로그램 단위사업 그런 구조로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성질별 예산 규모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기능 조정을 했을 때에 복잡하게 정말 여러 사람이 검토해도 잘 기능 변화가 이게 맞는 건지 그걸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밑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유엔에서 가장 지금 제가 7월 5일자에 접속을 해서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주요국의 일반 정부 최종 소비 지출의 GDP 대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이제 굉장히 낮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게 그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정부 부문에 대한 그런 조금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통계는 이제 그 IMF 통계입니다. IMF는 지금 2016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 보통 이제 그 정부를 비교를 하게 될 때 공공기관을 공기업을 이렇게 그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기획재정부에서는 채무를 발표라고 하게 되고요. 그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부채를 발표하게 되는데 어떤 이 IMF는 이제 그 자신들의 내린 정의에 의해서 이런 부채 규모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논의의 제일 첫 번째 주장은 일단 저희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공문법에서 정한 대로 따르고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유엔이랄지 아니면 IMF 기준에 맞춰서 자동으로 분류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 기능 조정, 구조 조정이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맡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세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된 공공기관의 기능이 과연 쇠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하게 되면 공원법 제14조에 의해서 기획재정부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표 1에 이렇게 그 90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공과 민간을 선택을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사바스가 얘기했던 정부 공공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독점적인 허가권을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인지 또는 계속해서 정부 보조에 의해서 할 것인지 바우처를 쓸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다 넘길 것인지 또는 자원봉사 조직에 넘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매번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럴 기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기능 조정에서 나타난 민간 경합 축소 이항을 보게 되면 이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이제 민간 시장을 활용해서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변했고 개인의 삶이 변해서 공공성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기관이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으면 넘겨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공공기관의 수입 지출 구조를 알리오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알리오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세분화되지 않은 통계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표를 보게 되면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달지 지출이 감소하고 있달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알트만 지스코어라는 것인데요. 이건 민간 기업의 파산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6년도까지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저쪽 표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민간 기업 수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은 파산의 길로 가기 쉬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산 지표가 나오면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위험한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대응을 광물자원공사랄지 이런 대응을 석유공사에 대응을 한 시점은 2018년도, 2019년도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를 개발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에도 기능별로 사업을 분류를 한 다음에 가령 사업비 비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된달지 사업비 비중이 몇 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미리 착안을 할 수만 있다면 공공기관의 그런 기능 쇠퇴 그런 방향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예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나와 있는 내용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일단 공공성이 낮은 분야는 일단 정부가 손을 떼고 왜냐하면 정부가 해야 될 영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규모도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줄일 수 있는 분야는 줄이고,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야를 늘리는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이 낮은 부분은 좀 후퇴를 하고요.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높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보편적 서비스랄지 규제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제 민간에 이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수익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달 체계의 변화, 꼭 공공기관이 하는 것보다 어떤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한달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정부가 이렇게 제한된 재원 하에서 공공 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별로 하면 정부가 이제 선수 역할에서 심판의 역할 또는 심판 역할도 하지 않고 손을 뗄 수는 있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해왔던 기능, 정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변화하는데 1세대 때 수행했던 기능을 아직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 간단히 이렇게 요약한 그런 제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씀대로 여기서 주는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좀 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분이나 시간을 세이브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은경 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6분 세이브해 주셔서 제가 6분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연구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시면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먼저 언급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가재무제표의 현황과 그리고 재정 운영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 국가재무제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무제표는 우리나라가 국가회계법을 2009년에 제정을 하고 2011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가 검증 기능이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만들어진 국가재무제표를 2011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재무제표라는 것이 어떤 것들로 어떤 좋은 점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는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총자산이 얼마인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부채의 규모는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총자산을 규모가 확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무제표 안에서는 이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들 자산의 규모라든지 또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산 쪽에서는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각종 융자금이라든지 또는 SOC에는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도로에는 도로 자산은 얼마이고 그리고 철도 자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자를 수반하는 부채의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원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년 걷어들이는 국세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얼마여서 원가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세 등으로 받은 수익이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재정 운영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국가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부터 19년도까지 총 9번의 결산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무제표가 불행하게도 이 지속적인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재무제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힘든 수준까지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에 그러면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류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부처에서 발생하고 어떤 유형으로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국가결산 체계가 이제 정비됐다고 했는데 국가회계법이 들어오면서 국가재무제표가 비로소 이제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무제표에서 국가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가재무제표는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상태표, 그리고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국가재무제표를 지금 이 순간에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듯한데, 그래서 제가 국가재정상태표를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시점에 누군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국가재정상태표가 됩니다. 이 시점 순간에서.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12월 31일 말 시점에서 국가재정상태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총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인지, 그래서 자산에서 뺀 순자산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국가재정상태표이고, 그리고 재정운용표는 한 해 연도 동안에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 모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세 수익이나 부담금 수익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표시해 주는 게 재정운용표입니다.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는 말 그대로 순자산이 기초부터 얼마만큼 변화해서 기말에 이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무제표가 얼마나 큰 유용성이 있는 것 중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주요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 들고 있는데요. 국가의 총자산이 2011년도에 비로소 얼마인지가 집계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까지 국가의 총자산은 지금 표에서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2011년도에 1,525조 원으로 시작해서 2019년도에 2,299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770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 붉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저게 부채입니다. 부채는 2011년에 똑같이 773조 원으로 시작해서 1,744조 원으로 1,000조 증가했습니다. 1,000조 증가했고, 그러면 자산이 770조 정도 증가하고 부채가 1,000조 증가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지금 752조 원에서 555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10년 정도 사이에 순자산이 지금 752조 원에서 555조 원으로 약 200조 원 정도 감소함을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이거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여서 부족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12년부터 2019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순원가가 일반적으로 국세 등의 수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123조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렸던 순자산이 2011년도에 752조 원에서 2019년도에 555조 원으로 200조 감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운영 결과의 마이너스 값들이 순자산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이 지금 200조 원 감소하는 게 그중에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재정운영 결과값이 우리가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는 값이 123조 원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국가재무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를 보면 국가의
국가가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지금 제가 여기서는 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총자산 안에는 수많은 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융자가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부처별로도 정보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에 많은 자산들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이 국가재무상태표나 재정운영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재무제표에서 이 국가재무제표가 신뢰도를 좀 저하시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크게 제가 사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는 국가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저한다는 것은 오류가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재무제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오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외에도 국가재무제표의 가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해서 국가재무제표가 신뢰하기 힘든 측면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오류 수정액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오류 수정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류 수정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럼 국가재무제표에서는 어떤 유형의 오류가 계속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오류 수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처에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유형은 어떤지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재무제표에 숫자를 흔드는 것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감사원에서 정부에서 일단 모든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재정부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국무회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감사원으로 넘깁니다. 대통령 승인까지 다 이루어진 국가재무제표가 감사원에 넘어가서 감사원에서 회계결산검사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국가회계 기준의 규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된 부분들을 감사원이 오류 수정을 한번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제가 여기 밑에 보여지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수정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수정 사항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결산 검사가 이루어져서 그게 최종적으로 수정 사항이 반영되고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국회로 넘어오면 그 해에, 그러니까 2018년도다. 그러면 2018년도의 숫자가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국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국가재무제표는 이 금액이다라고 했는데 2019년에 부처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2018년 숫자가 이상한데요. 그렇게 한 금액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국유재산이 국토교통부의 사례의 경우에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제 국유재산이 없는데 국유재산 대장에는 100억이 있습니다라고 하거나, 실제 자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에는 없거나, 또는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또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10,000제곱미터로 잘못 기입이 돼 있거나,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저는 처음에 이걸 집계할 때 굉장히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 이 누적적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금액이 200조 원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총자산이 2,255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적적으로 지금 200조 원이면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옅게 칠한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진하게 칠한 것이 전기오류 수정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당연히 전기오류 수정이 개시연도이기 때문에 전기오류 수정 사항이 없어서 감사원 지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18.6조 원이 발생했어요. 이 정도 수정 사항이면 감사원 수정 사항이면 양호하네 라고 해서 2012년도에 가봤습니다. 2012년도에 갔더니 작년에는 초기 년도니까 31조 원 나왔거든요. 전기오류 수정, 우리가 전년도에 잘못한 금액이 12조 원 나왔고, 감사원이 다시 감사해 보니까 전년도 2012년도 걸 감사해 보니까 18.5조 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31조 원. 처음 첫 해고 두 번째 해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2013년도에는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잡혀가는구나, 이제 그 국가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빈번하게
쭉 일정한 금액이 한 20조 원 내로 계속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누적적으로는 200조 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제 이게 상시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류 수정 금액이. 그래서 어디서 이런 오류 수정이 많이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주로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여러분께서 가늠이 살짝 되실지 모르겠는데 주로 일반 유형자산하고 사회기반 시설이 많은 부처들이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회기반 시설과 그리고 토지에서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없는 데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했는데 국토교통부의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전체의 2012년부터 19년 동안의 오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에도 20.6%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이 순으로 오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되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냐라고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 시설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푸른색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실제 국유자산하고 국유재산 대장의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입력의 오류, 단가의 오류, 그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오류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적적으로 2,200조에 해당되는 자산 중에서 200조 원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사실 제가 앞서 분석해드린 총자산 규모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은 제가 분석을 했지만 그 분석이 올바른 분석인지조차도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항만사용수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만사용수익권 생소하실 텐데 국가가 민간이 항만공사를 해서 이 항만을 짓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당신한테 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습니다라고 한 게 항만사용수익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민간이 이제 그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나면 이제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요게 요만큼의 항만사용수익권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2017년도에 국유재산관리대장상에 가지고 있는 항만사용수익권은 4,400억에 불과한데 2011년도 회계 재무제표에는 해양수산부의 재무제표는 3조 9천억입니다. 이건 어느 숫자가 제가 이걸 해양수산부에 요청드렸을 때 해양수산부는 어느 숫자가 맞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실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계속 지금 숫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현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 고속도로 중에서 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폐도에서 그 폐도를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수익이 있는데 그 매각 대금을 국토교통부의 세외 수익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수조사가 사실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명의로 이것도 일종의 차명인 거죠. 도로공사 명의로 718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걸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매각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전혀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고 그걸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현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했던 한국석유공사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만큼이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에 2019년까지 10.5조 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석유공사의 자본은 9,600억에 불과합니다. 자본 잠식률이 90%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내가 출자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10.5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1조 원의 가치도 자본으로 봤을 때는 없는 이런 측면에서 때 자산의 과다한 계상이 사실은 국가의 자산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의 과다 계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설비의 경우에 사실 보시면 철도 건설비라 하면 여러분께서 아파트나 뭐 토지나 이런 걸 거래를 하실 때 철도도 똑같습니다. 이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계속 자산으로 들어가다가 우리가 한 5년 걸린다 이 건설하는데, 그러면 계속 선급금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다가 완공되는 시점에 철도 자산 또는 아파트 이렇게 전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에 돈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이걸 모두 비용으로 잡고 있다가 완공되면 자산 수증 이익으로 올립니다. 이 경우에 자산과 비용이 굉장히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사실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총원가를 보시면 고속철도 건설에 1.4조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건 비용이 아니거든요. 자산인데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 비용을 왜곡하고 있고 결국은 이 성과평가나 다른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이어질 때 이런 자산 국토교통부의 재정 결과라든지 자산을 굉장히 왜곡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고다음 감가상각인데 조금 어려우니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정부가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결국은 국가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토지를 올리면 되는데 그걸 한국도로공사의 출자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일단 한국도로공사에 출자를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출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 생기면 한국도로공사는 그 돈을 그대로 국가 명의의 도로공사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또다시 국가 명의의 토지가 생기니까 토지 자산이 또 1,000억 원이 올라갑니다. 그럼 토탈에서 두 번의 자산 이중 계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유료도로관리권 토지 부분이 얼마만큼 과다하게 올라가 있냐면 5조 원 정도 과다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수채권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 국가가 받아야 될 돈,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이제 그 다양한 국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돈을 안 내고 있고 5년, 10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년 된, 물론 계속 추적해서 돈을 받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받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돈은 그대로 10조 원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 사실 제재금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과징금들을 매기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수채권 현황을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 제가 볼드로 했는데 미수채권은 14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수채권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만큼은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손충당금인데 14조 원 중에서 5억 8,300만 원.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그 채권의 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 민간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0.4%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2018년, 19년 한번 보시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진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진짜 못 받는 금액의 평균 금액을 배송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가 그래서 자산 가치가 상당히 과다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에 돼서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고 5년, 10년 된 이 채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이 노력 여하에 불구하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 실질을 고려해서 이 실질 가치를 반영해서 대손충당금을 올리고 미수채권의 실질 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이제 다시 산정하는 그렇게 개선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국가재무제표가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구의 결산을 마쳤는데 상시적으로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회계 처리에 대한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 부처나 범부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부처는 물론 감사원까지도 올해 수정해서 안 되면 올해 결산해서 안 되면 내년에 고치면 되고 누가 보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오류 수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이 회계 처리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은경 부수관님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아주 훌륭한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이 2분과 이 세션이 이번에 한국행정학회하고 정책학회하고의 어떻게 보면 협력에 의해서 세션을 구성하고 있어서요. 먼저 올해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박종수 회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학회 이원희 교수님께서는 이 세션에 지금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보니까 행정학회에 굉장히 그 대표 학자 중에 한 분이 저 뒤쪽에 와 계세요. 이화여대의 원수견 교수님 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행정학회 대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론은 6분 내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성균관대 정인환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균관대 정일환입니다. 먼저 성시경 교수님의 이제 지출 구조 조정 방안에 대한 전략적 지출 검토에 대한 발제 잘 들었고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적절한 주제이고 그리고 재정 개혁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발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략적 지출 검토로서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으며 제 오늘 토론은 아주 간략하게 먼저 교수님의 이제 발제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략적 지출 검토를 도입할 때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서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게 이제 재정 수지의 지속적 악화 및 채무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 요인으로서 재정 관리 제도의 현황, 특히 이제 성과 관리 제도의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복 평가와 성과 관리의 부담, 예산 환류의 이제 실효성이 굉장히 약화됐고,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단위 및 세부 사업 중심의 미시적인 사업 관리 제도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의 재정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출 검토 제도, 전략적 지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이제 예산안 편성 과정, 그리고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과의 이제 연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예산안 심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전략적 지출 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재정 관리의 목표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술적 효율성과 총량적 재정 규율, 그리고 이제 배분적 효율성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지적했다시피 현재 이제 특히 이제 성과 관리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 단위 사업으로 이제 관리되다 보니까 기술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고 총량적인 재정 규율이나 어떤 배분적 효율성에 맞춰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제 전략적 지출 검토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략적 지출 검토는 2007년, 2008년도 국제 금융 위기 이후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배분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16개 국가국, 그리고 2018년도에는 27개 나라에서 이제 도입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 도입된 나라들의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의 70% 이상의 국가들이 다 뭐 2번 이상씩 지출 검토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미 예산 과정 속에서 이 전략적 지출 검토가 이제 제도화되어 있던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5년도, 2014년도 이 전략적 지출 검토에 대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고 굉장히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이제 재정 혁신에 관해서 2.0 도입 안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2020년도에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위기가 굉장히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발휘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부문 간의 이제 정책 순위를 나누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하는 이런 전략적 지출 검토의 필요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도의 정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전략적 지출 검토가 어떻게 도입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도입되는지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재정관리 제도,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 탑다운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이를 잘 뒷받침되고 또 서로 잘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략적 지출 검토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로서는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중기 재정 계획 같은 이 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재정 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재정 관리 제도를 이미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적 지출 검토를 도입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재정 관리 제도를 다시 리툴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적 지출 검토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이 전략적 지출 검토가 지출 혁신, 심층 평가, 핵심 사업 평가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 전략적 지출 검토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 사례를 보면 단순히 이 전략적 지출 검토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지출 삭감, 포괄적인 관리, 그리고 이제 중기 재정 계획과의 이제 연계를 통해 가지고 미시적인 사업 단위가 아닌 전 부처, 부문 간, 정책 간의 이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아마 전략적 지출 검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의 이제 증거 기반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략적 지출 검토를 도입한 나라들의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 재정 성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원 내각제이고 어떤 내각 중심의 어떤 책임 정치를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과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우리나라 재정 제도와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과연 각각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공적인 재정 성과가 나타난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형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에 맞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이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민창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6분 안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권 교수님께서 워낙 공공기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학문이 높으신 분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부탁받고 그 교수님 글 주신 것을 읽고 나서는 이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드디어 예산정책처에다가 전체 프로그램을 좀 달라고 했더니 전반적으로 재정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과 공공 분야에 대한 재정의 관점에서 디스커션이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재정 규모가 국가 본예산 규모를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로 저한테 머리를 쿵 때리는 것이 근데 지금 재정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토론 자료 잘못 쓰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요. 자료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세 가지 플러스 하나입니다. 하나는 철학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 문제고요.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유형과 성과관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철학 문제는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오늘 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도 이슈로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성 개념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는 공공기관 경영이나 공공 분야 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문학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디스코스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행 차원의 개념적 조작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끔씩 오늘 조인권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박진 선생님 자료에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양분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개념 구분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는 것은 공공성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익성이 나는 데에는 공공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도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뭐 공부는 부족합니다만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또 그 학술대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마다 시대마다 공공성의 개념이 다릅니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도 공공성은 변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시대에 공감하는 공공성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대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안전이 공공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안전이 공공성이면 안전은 전부 정부가 담보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성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와 일관성을 확보하면 좋겠다. 5년마다 공공성이 바뀌는 건 좀 곤란하다.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법론인데요. 방법론은 아까 우리 기능 중심으로 가자고 조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거의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기능 중심으로 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조 교수님께서 인용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기능 조정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공공성인지 저는 굉장히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공공성과 정책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굉장히 많은 국가 재정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유형하고 성과 관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현행법상 기관 유형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공기업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 위탁집행,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준정부 기관 유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문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유형의 기관들에 맞게 그 기관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이 적절한지 효율성을 담보하는지 또는 공공성을 담보하는지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기관 안에서도 어떤 것은 공공성이고 어떤 것은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카테고리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면요, 정부가 만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지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근본적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관한 문제는 기관 내부에 우리 옛날에 그거 할 때 시장턴 테스트 굉장히 많이 기관 만들 때 했었거든요. 기관 내부의 문제인지 기관 간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단위의 문제죠. 단위의 문제인지 펑션의 문제인지를 기관마다 다르게 프로빙해야 되는 것입니다. 퉁쳐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휩쓸어서 똑같은 거니까 모든 기관은 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 철학이 어디에 반영되느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결과가 스윙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운영 철학을 바꾸라는 거하고 똑같고 원래 법에 의해서 제공되던 본래의 기능을 경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항상 주시하면서 재정 관점에서 본래 의미의 기능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토론하고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게 그
예정처에서 2개의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시간은 똑같이 6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발표문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문제의식을 좀 나누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시경 교수님 그 발표문이었는데요. 그 발표문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또 재정 관리 제도, 지출 검토 제도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발표문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지출 검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본 분과 저장이신 하현식 교수님 통해서 종종 들었던 주제여서 기회가 되면 좀 공부를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지출 검토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현행 이제 재정이나 예산이나 성과관리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이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생겼던 질문들은 성시경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작하실 때 이제 문제 인식의 시작을 저희의 재정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현재 그 재정 상황이 그 지출 검토를 도입했던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할 때 어떤 정도의 단계인가. 그래서 어떤 이제 성시경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제안하신 것처럼 아주 종합적인 이런 지출 검토를 도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가, 아니면 부처별 아니면 사업별 지출 효율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이제 판단의 근거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시경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펜딩 리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사전적인 그리고 또 종합적이고 또 전략적인 지출 검토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지출 검토를 도입을 한다면 성시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전적이고 또 종합적이고 전략적 지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입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제도들과 어떻게 역할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시경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이제 국가 재정 운영 계획하고 또 다양한 성과 관리 제도하고 그리고 지출 조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적 지출 검토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국가 재정 운영 계획과 어떻게 이제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경우 총 지출에 대한 이런 그 의사 결정들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서 끝난다면 지출 검토를 통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지출 검토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가 전체의 정책 목표와 또 전략에 따라서 지출 규모를 조정하고 예산에 배분하고 막 이런 결정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도 이제 관련된 문제일 것 같고 현재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이 상임위에서 시작해서 예결위로 가는 이런 이제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인데 오히려 예결위에서 먼저 거시적인 계획을 하고 상임위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실 때 성과 관리 제도가 많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기존의 것을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병행할 수 있을지 이런 그 아이디어를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 저는 성시경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종합적이고 전략적이고 이런 지출 검토 제도가 도입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그 온전한 의미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방향은 가고 있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방향은 부처의 그 칸막이를 넘지 못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 제도와 이 전략적 지출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은경 분석가님의 그 발표문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문제의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200조 정도의 오류 수정 금액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그 분석가님과 동의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감사원과 우리나라 결산 과정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분석가님의 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 그리고 쭉 오류 수정과 관련된 이유들을 이제 그 열거를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체계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들은 현재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보였고, 어떤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시스템은 잊혀져 있는데 여러 가지 실수나 부주의나 아니면 의도적인 비위로 인해서 회피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사실 제도를 바꿈으로써 이제 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런 부주의나 실수나 아니면 의도적인 이 비위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제재나 그 결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처벌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감사원의 감사 형태, 그리고 우리 결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은경 분석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분들이 미진했던 점 혹은 질문 받으신 거 답변 주시면 되는데, 불행하게 한 분당 3분씩밖에는 할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시경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토론자가 이렇게 두 분이나 되셔가지고 좀 풍부한 토론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 이야기하신 것 중에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그 제도의 정합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유철 교수님도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기존 제도들하고 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게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특히 성과관리 제도들을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가장 큰 성과, 그러니까 그 개혁 혹은 혁신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관리 제도를 예산 과정에 이제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과 관리는 사실은 뭐 여러 측면의 좀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사업 관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활류적인 기능,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그 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출 검토 제도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관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이렇게 활류적인 기능들을 그런 것을 좀 분리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철 교수님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뭐 전화 그 다음에 또 정일원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그 논의되던 것보다도 사실 오늘 제가 좀 더 좀 이렇게 그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좀 더 국회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더 넓은 차원, 높은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지출검토 제도가 기획재정부의 이제 그 이렇게 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과 그다음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실사의 둘 간의 관계 문제로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산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지출 검토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일환 교수님은 과연 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시기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이렇게 재정 소요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재정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지만 우리가 재정 소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기존의 이 지출의 항목들 혹은 조직적인 한계들, 이런 이렇게 칸막이들이라든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꽉 짜여졌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그 지출 검토 제도라고 하는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그 라인 아이템 버지팅에서 지금 현재 성과 예산 제도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유철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향했었던 프로그램 베이스드 퍼포먼스 버지팅, 그러니까는 이렇게 프로그램 기반의 성과 예산 제도를 이전에는 우리가 많이 주장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금방 이야기했었듯이 프로그램 단위도 제대로도 안 돼 있고, 그다음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측면들이 과연 어느 단계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계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상당히 높은 소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답변을 다 못 드리는 측면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조인권 교수님. 네, 저기 그 코멘트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제목으로 그 발표를 의뢰 받았을 때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썼던 걸 다 지우고 이렇게 그냥 지금 현재의 그런 상태로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제목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제하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까먹은 게 뭐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인데 너무 쉬운 오류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별로 판단하시는 것은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KDI의 박진 교수님의 그 정말 명석하신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기능 조정을 기능을 검토를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분류한 다음에 차분히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발표 논문의 요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은경 분석관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유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게 어떤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범주화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부처별로 이 오류 수정과 감사원 지적 사항을 부처별로 한번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받아봤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적으로 고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부처와 그다음에 지방청 그리고 지자체까지 이어지는 이 한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 기초적인 그 회계 지식의 미비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정도로 이런 오류까지 발생하나 하는 정도까지 굉장히 오류 회계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감사원의 경우에는 사실 감사원의 회계 결산 검사는 전반적인 그 각 부처에 대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적발 감사에 여전히 치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도에 올해에 이만큼의 적발 감사를 하고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떤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도 이런 입증 감사라든지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적발 감사, 손쉬운 적발 감사, 올해 한 건 하고 내년에 10건 하고 또 내년에 또 그 다음 해에 15건 정도.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은 이런 그 감사원과 부처 간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의 이런 그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오류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분과 행정 및 재정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지출 검토, 그다음에 공공기관 구조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재무제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재정을 둘러싼 이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성시경 교수님, 조윤근 교수님, 그리고 이은경 분석관,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정일환 교수님, 이민창 교수님, 유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행정과 재정개혁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종우 예산정책처장님과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예정처 관계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동학술대 2분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